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까지 남자들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성별의 차이도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막 그 연령이 하는 반면에 70세, 65세 이상, 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60년, 70년을 본인의 인생을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어르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다 보는 거는 너무 버라이티가 많다. 그걸 이런 그 어르신용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 본 사람들은 다, 와, 이거 진짜 어려운 비즈니스구나. 커스터마이즈 시키기가 참 어려운 비즈니스구나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안 해본 사람은,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쪽 서비스를 바라볼 때, 다 좀 늙었고, 다 좀 쭈글쭈글하고 냄새나고 이런 그런 스테레오타입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한 집단, 내가 잘 보이는 건 꼰대, 이렇게 딱 규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되게 그 현실과 좀 더 떨어진 서비스가 나오긴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제일 잘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르신들이다. 그 효과를 갖다가 많이 낼 수 있는 것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서비스, 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비록 시장 사이즈는 적더라도 가장 큰 컨트리뷰션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거. 네. 또 다른 질문? 커멘? 네. 자, 그러면 실제로 맥락 분석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컨텍스추얼 인콰이어리도 있고, 제일 또 많이 추천하는 건 인류학적인 방법. 뭐 복잡하게 말해서 인류학적인 방법이지, 쉽게 얘기하면 그 자리에 가서 실제로 그분들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환경에 있으면서 환경에 또 그분들 사용자 집단의 한 멤버가 되는, 마음이 쉬운데 되게 어려운 일이죠.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인류학적 방법을 써서 제인 구달처럼 그 커뮤니티에 가서 1년, 2년씩 살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시하는 것 중에 한 방법은 Rapid Ethnography, 그래서 속성 인류학적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추천해요. 그래서 보통 한나절 정도 가서 해당되는 환경에서 있으면서 실제로 그 관찰하고, 그리고 관찰된 내용을 정리해서 이 아까 얘기했던 물리적인 환경이나 사회문화적인 환경이나 기술적인 환경들을 갖다 분석하자 하는 것들을 갖다 많이 추천을 하고요. 이 Rapid Ethnography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상당히 줄여져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고자 하는 실제 타임도 미리 정해요. 근데 이제 그걸 아까처럼 30분, 15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반나절 정도를 갖다가 그 사이트에 가서 실제로 있으면서 대부분 많은 관찰을 하고 인터뷰는 최소화하는 형태. 그게 이제 컨텍스추얼 인콰이어리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죠. 컨텍스추얼 인콰이어리는 거의 풀 기간 동안 다 인터뷰를 하는 거라면, 이 래피드 에스노그래피는 본인들이 말하는 시간은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간섭이나 이걸 하지 않고 관찰하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디스트럭트를 갖다 시키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되게 추천을 갖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컨텍스추얼 인콰이어리나 래피드 에스노그래피를 바탕으로 해서 맥락 분석을 하는데, 맥락 분석의 핵심은 자료에 파묻히지 말라.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질보다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데이터를 갖다 수집할 수 있고, 또 영상 촬영을 요새는 대부분 많이들 하기 때문에, 물론 퍼미션 받고 진행해야 되지만 영상 촬영을 갖다가 많이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런 모델링을 하기가 되게 벅차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두 단계로 해요. 개별 모형하고 결합 모형하고. 그래서 개별 모형은 각 한 사람이 어떤 해당되는 그 과업을 할 때의 모형이고요. 이제 결합 모형은 걔네들을 갖다가 다 취합을 해서 공통점인 사항들을 갖다가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서로 다른 점들을 갖다가 요약해서 표현해주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맥락자료 분석에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개별 모형과 결합 모형을 갖다 동시에 가져간다. 그래서 물리적 맥락 모형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쉬워요. 왜?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여서 실제로 그 사람이 있고 어떤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장소마다 도구나 기기들이 배치되어 있고 동선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 맥락 모형, 특히 이런 병원 환경이나 또는 집 환경, 특히 우리나라는 또 아파트가 거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주택도 아파트하고 비슷한 형태의 레이아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물리적 맥락은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이나 또는 물리적인 위치나 또는 기타 물리적인 요소들을 이런 피지컬한 레이아웃 위에다가 얹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떤 물리적인 맥락이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IoT, 불사조팀 같은 경우에 병원 입원실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검사실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레이아웃 하에서 이걸 갖다가 진행한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이게 1인실이냐, 2인실이냐, 뭐 6인실이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거 별로 맥락 모델을 갖다 만들겠죠. 그 다음에 이 사회 문화적 맥락 모형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어떤 요인들이 있고 그 요인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용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얘네들을 갖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서로 간에 얼마만큼이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 경험을 저해한 그런 브레이크다운하는 포인트들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동그라미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어떤 영향 요인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문화적,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서로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런 영향을 갖다가 미치는 것들 사이에서 실제로 사용 경험에 마이너스가 되는,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은 뭐가 있는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개별 모형, 이건 한 사람의 모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한 명의 페르소나의 사회 문화적 모형이라면 이 결합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의 모형들이 모여졌었을 때 얼마만큼이나 다양한 요소들이 사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은 당연히 개별 모형에서 파악된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나 또는 영향 관계가 결합 모형보다 적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갖다 할 때에는 지금 여기는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 정도로 표현을 갖다 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려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도 아까 수업 초에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애들이 동그라미가 크냐. 그래서 그것들 위주로 해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문화적인 정황 요인들을 갖다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맥락 분석은 이제 각 개별 모형을 갖다 분석을 하고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보는 건데 일단은 제일 먼저 이런 하이프 사이클 내에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기술이 얼마만큼이나 성숙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파괴력 있는 기술인지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가능성들을 갖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성숙도와 이런 수용도를 가지고 있는 가능한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를 와 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게 이 기술 맥락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마비말장애, 실어증 그리고 삼킴장애를 스크리닝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제공하는 사례예요. 실제로 여기에서는 그 XAI라는 기술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XAI라는 기술이 현재 기술 수용도가 얼마나 와 있는지, 그리고 이 XAI 그 기술의 현재의 성숙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기술인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 현재 이렇게 분석을 갖다 하고요. 실제로 이런 이제 환자가 어떤 음성을 갖다가 스마트폰에다가 넣으면은 이렇게 그 현재 환자의 서브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을 하는 시스템에 어디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지를 AI가 잡아줘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되는 제일 심각하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XAI 기술에 접목을 해서 설명을 해서 실제로 AI 기술은 어떻게 이런 레코멘데이션 했는지는 모르지만 설명을 갖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맞춤형 언어 치료를 제공을 하고 이렇게 환자가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평가 결과를 제공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뇌졸중 후에 6개월 동안 아주 인텐시브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특히 뇌졸중 급성기라고 하는 아급성기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은 몸을 가누는 것도 어려운데 하루에 2시간씩 이 훈련을 갖다 하라고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간병인이나 또는 환자 본인이 이해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 뇌졸중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를 알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런 피처들을 다 뽑아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다 훈련을 시켜서 이런 중증도를 갖다가 예측하고 거기 환자 니즈에 맞는 그런 설명을 갖다 제공을 해서 이렇게 실제로 사용자 친화적인 결과 해석을 갖다 LLM을 사용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그거 가지고서도 안 돼서 실제로 구강의 구조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모델링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술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숙도와 또 어느 정도의 수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갖다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분석이 들어가는 게 기술 맥락 분석이에요. 그래서 기술 맥락 분석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의 도립병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에 지금 보급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우리나라에 뇌졸중 환자 신환이 되게 많아요. 한 20만 명 그렇게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뇌졸중, 우리 뭐 어저께 선정하신 우리 교황님도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기술적인 문제, 기술적인 맥락보다도 더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물리적인 맥락.
왜 물리적인 맥락이냐면 이제 이걸 갖다가 실제로 받으시면은 그 앱에서 하라는 대로 소리를 크게 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국공립병원은 개인 병실보다는 6인실, 4인실, 2인실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 1인실이 있어도 못 가시고 이 다인실을 갖다 사용을 하세요. 근데 그 다인실을 갖다 가게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죠. 막 발음이 안 되는데 발음을 하게 하려고 억지로 짜내서 목소리가 나오면은 옆에서 듣는 사람이 굉장히 거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환경, 그리고 기술적인 환경이 충분히 분석이 돼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모형이 만들어져야지, 그래야지 이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강의 내용인데요. 자, 이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지. 네, 일단 정인님 먼저, 그 다음에 민수님. 기술적 맥락 모형에서 기술의 파급 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는지, 만약에 측정하는 지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측정하는 지표가 있지는 않고요. 그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 경영학과에서 많이 하는 그 파괴적 혁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파괴적 혁신이라는 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면은 이게 점진적인 혁신인지 또는 파괴적인 혁신인지 또는 시장 창조적인 혁신인지 이렇게 클래시파이를 해놨어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시장 파괴적인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접근성이 좋으면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실제로 공급하는 그 비용이 적게 들고, 그리고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지 않은 그러한 기술들을 갖다가 파괴적인 성격이 높은 그런 기술들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접근성, 가격, 그 다음에 사용 용이성 그런 측면으로 한번 보면은 이게 공식적인 공식이 있지는 않지만 이 기술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예측할 수 있어요. 네. 자, 은수님. 그 기술적 맥락에서 혹시 그 기술이 지금 현재 사용되거나 실제로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더라도 좀 앞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뭐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술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해도 괜찮은지. 이 수업 발표용으로 하는 거는 좋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말릴 거야. 답변이 됐어요? 정민님? 저는 그 수업 내용보다는 교수님께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 말씀해주신 이런 수업 내용, 특히 오늘 수업 보면서 진짜 디지털 헬스케어가 굉장히 굉장히 아니라 압도적으로 고맥락 기술이 요구되는데 기술적 난이도도 높고 그런데도 불확실성도 상당한 그런 그 산업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전문을 하고 계신 사실 HCI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necessarily HCI가 그 디지털 헬스케어일 필요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험한 길, 힘든 길을 약간 택하시는 약간 계기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이번 수업 들으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너무 좋은 고마운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을 지난주인가 삼성전자 독탄에 있는 DS 사업본부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반도체 하는 데니까 거기에는 근데 워낙 사람들이 많고 또 반도체 요새 관심들도 많으니까 그 반도체 사업장 안에 있는 UX, UI 본부가 1000명이라든가 그러니까 인원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 제일 큰 걱정은 여기에서 경력을 쌓으면 이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는 게 너무 특이하고 그리고 완전 그 안의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경험을 세우면 바깥에 나가서 UI UX 한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근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내가 거기서 뭐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하지 말라고는 못했지만 근데 난 사실은 적극 권장했어. 적극 권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UI UX는 제너럴리스트. 그래서 UI UX를 배우고 HCI를 배우면 쇼핑몰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뭐 의료 서비스도 만들고 계측기기도 만들고 다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시기가 올 거다. 왜냐하면 도메인의 성격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어느 도메인에서 커리어를 갖다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하자면 핀테크 전문 UI UX, 뭐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 전문 UI UX, 반도체 전문 UI UX 이렇게 나올 거다. 근데 그렇게 나온다고 했었을 때 내가 그러면 어떤 분야를 선택하냐?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분야를 갖다 선택할까? 나는 첫 번째로 분야 자체의 성장성을 보거든. 그러면 아까 정민님이 물어본 것처럼 헬스, 디지털 헬스 쪽의 분야 자체의 성장성은 난 되게 높다고 봐요. 특히 소득이 높아지고 연령이 많아지면은 이건 필연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 자체의 성장성이 난 되게 높다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진입 장벽이 높은 곳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료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 분야에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하려면 그 상당히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상당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또 그거에 따르는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대신에 좋은 점은 진입 장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진입 장벽을 뚫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을 거고, 그러면은 산업이 커가면 커갈수록 진입 장벽이 크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분야 안에서 활동하는 UI UX 스페셜리스트의 가치는 몸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은 쪽을 선택을 하자라고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헬스 메디컬 쪽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고맥락 산업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의미에서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뭐 하나만 더 개인적인, 이건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내 개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사실 큰 이유이기도 했는데, 8년 전에만 해도 교수가 창업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연구만 하지, 또는 특히 연대 교수 이렇게 30년 넘게 했으면은 뭐 받을 거 다 받고 잘 살았는데 뭘 이제 돈까지 번다고 나서냐, 뭐 이런 적나라한 그런 비난들을 갖다 많이 받았었는데, 그 HCI라고 하는 분야는, 난 지금 AI HCI 분야는 그 산업과 연계되지 않으면은 리서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머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렇더라도 상대적으로 비난을 안 받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가치가 높은 분야를 갖다 선택을 하자라고 선택을 했고, 그때 고민했던 게 핀테크 쪽으로 갈까 아니면은 이 헬스 쪽으로 갈까를 고민을 했었었는데, 사회적 가치가 물론 뭐 돈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긴 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갖다 높일 수 있는 분야로서 헬스 메디컬 쪽을 의심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이유는 그런 이유 세 가지 때문에 이쪽 분야를 갖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 맨날 고생하고 있고 맨날 선택을 갖다 후회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하여튼 이 남은 기간 동안은 열심히 안방하고 좋은 선례를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